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청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교권 침해 예방 방안과 실효성,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를 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어제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서 사과를 밝혔습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사과를 하고 또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사과의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가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너무나 극심하고 악성 민원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이런 고소고발에 너무나 이제 선생님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이 사건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죠. 그 과정에서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기소되는 사실까지 알려지고 특히 주호민 씨 자녀가 이제 다른 사안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행위를 했다라는 점도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또 특수교사 측에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또 주목되기도 했었고 전학 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라도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고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어른은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주목과 논란과 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려진 어떻게 보면 유명한 공인의 지위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이제 사과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반응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고소를 했고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사안으로 고소하는 것이 좀 지나쳤다라는 일부 여론도 존재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증거를 수집할 때 이제 녹음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지적당하자 이 부분은 굉장히 경솔했다라고 대중들의 에게 이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제 입장을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다시 복귀되는 그 상황 이런 사정 변경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녹음기 부분,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 부분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이의 이상 행동이 계속돼서 이제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다. 근데 그 하루 동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걸 옹호하고자 하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옹호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건에서 아동학대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녹음기를 실제로 소지해서 그 증거를 찾아서 처벌시키는 전례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제도가 바뀐 게 말 못하는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그 유치원 내 어린이집 내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했었죠. 근데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에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학교 내의 일은 외부에 이제 공개되거나 CCTV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이들 진술만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녹음기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로서 어느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녹음기를 설치해서 이런 학대 피해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호민 씨 자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보다는 약간의 발달 장애라든가 자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혹여하나 하는 마음으로 불법임에도 알고 이거를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소되면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는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실제로 특수교사나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형사 고소한 걸로는 알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고소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좀 엄격하게 이제 도청이나 간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예외적인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 통신비밀 비호법은 이렇게
그 대화를 녹음했을 때, 남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처벌되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학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게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일부 있고요. 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권적인 어떤 충돌 부분을 비교 형량해서 선생님이나 대화 녹음을 당하는 사람이 인권 침해가 중요하나 아니면 증거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존재하지 않고 실체 진실을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이제 평가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례들도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고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라고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주 씨가 해당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과연 이 탄원서가 재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보통 이제 재판에서 탄원서 제출하는 게 제3자가 주로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고소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충분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동학대 사건은 유무죄를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유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형 단계에서 그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면 감경 사유로 그 이야기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제3자들, 다른 학부모들이나 다른 교원이나 다른 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양형의 요소로서 평소에 뭐 좋은 선생님이다, 학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가 전달이 된다면 이건 유무죄를 가리는 요소라기보다는 양형 사유로 참작할 사유로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 씨가 고소 전에 해당 교사와 면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주 씨 해명에 따르면 그때 교장 선생님이 교사를 교체하는 거는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다라면서 아이와 교사를 분리하면서도 교사를 처벌받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주 씨 말대로라면 학교 측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의 문제다, 시스템의 부재가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 말고라도 아동학대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들 동급 새끼들끼리 피해자, 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부모는 당연히 가해 학생과 우리 아이의 반 학급을 교체해 주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학교 측의 대답은 학교폭력으로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돼야 이 시스템과 절차 하에서 이 징계 절차로서 학급 교체라는 징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안내가 되고 그럼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서 결국 신고하고 증거 수집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에서도 어떠한 문제나 수사기관이나 학대라는 평가 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이제 학기 중간에 어떤 반 교사를 교체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개선안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고소도 있을 수 있고요. 화해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으면 단계별로 시스템 하에서 정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설명되지 않고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실효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특정 사건에 집중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환경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과연 재판부가 좀 어떤 부분을 세심히 볼지도 좀 의문입니다. 일단은 뭐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뢰성 이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무단 녹취와 관련해서 이게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서적 학대로 기소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판례로서 정리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이에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좀 상처를 받을 발언을 해서 아이가 건전하게 발달하고 커가는데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의 폭언, 위협적인 행위 또는 어떤 차별적인 행위, 어떤 따돌림 행위 이런 것들을 보통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재활학교에서 여기에도 이제 장애를 앓고 있는 뭐 내성마비라든가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이제 특수 이제 교사
일부가 이 피고인이 뭐 침 냄새가 나, 멍청아, 바보야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언행을 했던 사례, 또는 뭐 돼지야 이렇게 뭐 무거워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발언을 한 경우 이게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글쎄요. 이 사건은 예. 유죄로 판단이 났습니다. 예. 이 교사로서 훈육을 넘어선 정도를 넘어선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떤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한 사례에서는 아이를 이제 훈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서로 이제 힘들고 지치는 과정에서 아이를 상대로 노트를 던졌던 사건이 정서적 학대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전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정서적 학대에 이르거나 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피해에 노출됐다고 보지 않아서 무죄를 판단을 받은 사건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주민 자녀에 대해서 특수교사가 너는 밉상이다, 뭐 진짜 밉상이다, 너가 싫다, 뭐 너는 뭐 버릇이 고약하다, 뭐 학교에 뭐 못 가고 뭐 예. 급식을 못 먹는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이 예. 반복적이었거나 계속적이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 표현을 썼느냐. 그리고 이 행위 이외에 그 전날이나 그 전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이가 울면서 왔는데 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선생님의 행동이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는 판사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학대도 아닌 사건을 어떻게 선생님을 고소했어 이렇게 단정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대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예. 검사도 고민해서 기소를 했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게 맡긴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무죄를 한번 살펴보고 이 유무죄가 나오는 결과는 결국은 학급 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를 돌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누구라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 격하고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수위나 정도를 어찌됐든 법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이 정도는 학대고 저 정도는 훈육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판단을 길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 주목이 돼서 예. 판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유무죄 판단할 때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정말 오롯이 판사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위 해제 교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교사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도 존재하지만 아동학대라든가 부적절한 비위를 저지르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건 교권 침해만 있고 이제는 학대만 있고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양립 가능하고 섞여 있는 사건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 교사에 대한 어떤 형사 고소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 이제 교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또는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방어권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구제해주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명예를 회복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전수조사 결과 일부라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만 이례적인 전수조사로는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교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뭐 면담 내지는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을 통해서 예약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이제 면담을 위해서 예약을 하고 이 예약이 승인이 돼야지만 교사와 면담을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같은 방안이 발표가 되자 오히려 이렇게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면담 예약이 가능하다면 너무 상담 민원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 대책은 악성, 극성 민원인,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서서 예의나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일부의 학부모들 때문에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 만나려면 누군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예약을 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지 예. 이렇게 무분별하게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거나 아무 때나 수업 중에 찾아가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은 이런 예약제가 있든 없든 예절을 지키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한 어떤 범위 내에서 이제 면담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예약제가 일부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예약을 해서 찾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막말을 하셨다면서요? 라는 악성 민원이 계속 옵니다. 선생님 그런 사실이 없죠. 근데 학교 내에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뭐 봤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 진술뿐이고 이 증거 없이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면담을 예약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거든요. 결국은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상급 지휘자나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학교 교사는 동등하다고 한다면 그 이에 뭐 직분을 가진 분이 있거나 교감이나 교장이거나 또는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을 한다던가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저 사람이 주장한 바가 대립됐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면담만 예약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가장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내 아이가 저 아이한테 맞고 왔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학교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열어봤자 징계 나오는데 4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요.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으니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기구와 그리고 실질적인 상급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담임 교사라고 해도 개인 번호로 학부모가 계속해서 연락하는 거 그것도 역시나 교사에게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국이 교사의 개인 번호 노출을 막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 개인 재량으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70이나 어플이나 이런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SNS 기능을 통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도 일일이 이제 전화를 했을 때도 통화 가능 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 무분별하게 어떻게든 개인정보를 알아서 업무 시간 외적으로 이제 연락하는 부분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단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현장에는 긴급하게 학부모나 교사가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는 막을 수 없고요. 긴급한 사안에 한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한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목소리 같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교사로서 이제 주장하시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위에는 그게 전달이 안 돼서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의 현실과 중학교 현실과 고등학교 현실이 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에 맞는 대책이 제대로 수립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를 당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줘야 된다. 아주 중대한 가실이 있거나 명백한 아동학대의 고의가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훈육의 대상을 가르치다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하다가 나오는 일부적인 문제는 뭐 면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게 고소가 되면 뭐 검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이런 사건은 무혐의로 처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명문화된 어떤 아이의 학습권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ADH라든가 문제적 어떤 행동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 학급에 들어왔지만 선생님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한 명 또는 두세 명을 전담해서 어떻게 훈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반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퇴정시킨다거나 치료를 반드시 받게 하는 치료 명령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제대로 된 개선을 하려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를 시키는 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권한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교사가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학습까지 방해하면서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반해서 내쫓거나 근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잘못 그렇게 하면 그게 아동학대다, 차별행위다라고 해서 역으로 이제 고소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런 명문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아이들도 문제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교사도 이런 문제적 아이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반 아이를 위해서 학습 지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교권 보호 그리고 교권 침해 예방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